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우리 7주로 이렇게 이제 기초 수업 마무리하기로 했는데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27페이지 먼저 한번 펴 보시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죠. 자, 일단 127페이지를 딱 보시면 오늘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한테 거민 계약서라는 게 뭔지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지난주까지 초반에 했던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자, 오늘이 이제 본 게임이죠. 자, 그래서 개별적 실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보통 4개에서 5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배웠던 소유권 등기나 거민계약서는 빈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나 오늘 배우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매, 또 처음에 하는 실명법 이런 데들이 거의 시험 문제에서 4-5문제를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실무 부분을 공부할 계기가 있다 그러면 여기부터 공부를 하세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지난주 거에는 유일하게 하나 딱 건질 수 있는 게 바로 확인 설명서입니다. 그럼 무조건 외워두시고 자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실명법이라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민법 교수님들한테 다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실명법, 주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상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경매, 공매 뭐 이렇게 해가지고 4개 내용인데 보통 최근에 나왔던 시험 문제 배점을 보면 여기 실명법에서 올해 시험도 또 하나 나왔고요. 주임법, 상임법, 경매에서 하나에서 2개 이렇게 보면 여기가 바로 4-5개 문제예요. 여기는 그냥 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시간 할애를 대폭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요 실명법부터 차곡차곡 시작할게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요것들은 1번, 2번, 3번은 우리 민법 시간에 여러분들 맨 뒤에 민사특별법이라는 거 배우죠? 예, 거기 있는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벌써 7주째 매 시간마다 아마 촬영 한 거 돌려보시면 민법을 잘하는 게 2차를 잘하는 방법이다. 매주 얘기하고 있죠? 봐요. 오늘도 학개론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민법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실명법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127페이지 맨 밑에 한번 보세요. 자, 첫 바퀴니까 제목부터 보고 갈게요. 자, 맨 밑에 네모 2번에 부동산 실권리자하고 제목 써 있죠. 자, 실권리자 할 때 실자 동그라미 딱 찍으세요. 자, 명의등기라고 써 있죠. 명자 동그라미 딱 찍으시고요. 법률이라고 할 때 법자 동그라미 딱 찍으시면 그 동그라미 찍은 것들만 조합을 하면 무슨 법이 되는 거예요? 실명법.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실명법이라는 거 뭐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여기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90년대 초에 그때 김영삼 정부 때 혹시 기억하시죠? 앞으로는 금융실명제를 시행하겠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보면 은행에 가면 보통 그냥 가서 은행 처리하면 다 해줬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인가는 신분증을 제시해야지 은행일이 처리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금융거래는 본인 명의로 해라. 차명으로 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게 김영삼 정부 때 90년대 초반 때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야 앞으로 부동산도 모두 자기 명의로 거래해 하면서 실명법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실명법이 90년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네이버 찾아보니까 95년도에 시행된 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넘겨보시면 자, 뭐 실명법이 뭔지 다 알아요. 집 자기가 샀으면 자기 명의로 하고 세금 낼 거 있으면 다 내라 이거예요. 뭐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실명법의 내용에 투기 탈세, 뭐 거래 정상화, 실제 명의로 등기해라 뭐 그런 거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쌍가로 4번에 자 명의신탁 약정의 유형해 갖고 동그라미 1번에 자 몇 인가네요. 2인간의 명의신탁 그냥 제목만 먼저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3장 안에 등기 명의신탁 그림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잠깐 갔다 오시면 동그라미 3번에 무슨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그래요. 자, 근데 제가 오전하고 야간하고 약간 수업이 다를 때도 있는데 야간은 있잖아요. 10년 동안 시험에 안 나온 거 그냥 보지 말라 그래요. 근데 오전에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보다 죽어버리라고. 자, 그래서 낮에 막 열심히 해요. 안 나오는데.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나 해주면 그 동그라미 1번에 2인간의 명의신탁이 있잖아요. 그거는 시험에 안 나온 지 거의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심지어도 넘었죠. 제발 X표는 긋지 마세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읽어봐서 나쁜 게 뭐가 있어.
그러나 이제 야간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낮에 직장 생활하다 오셔서 이 수업 듣고 저녁에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목표는 고득점이 아니라 60점만 맞는 게 소원이니까 10년 동안 안 나온 건 제가 쫙쫙 빼주거든요. 네, 오전은 한번 읽어는 보세요. 자, 그래도 설명은 제가 할게요. 뭐 또 천지개벽이 나서 뭐 10년 넘게 만에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이 인간의 명의신탁이라는 거에서 포인트 하나만 딱 찍고 갈게요. 거기 보면 명의신탁자가 거기 포인트가 소유하던이란 말이 있죠. 그것만 밑줄 딱 치세요.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매, 증여, 가장 매매, 증여 등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저만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이게 이제 실명법이 이제 세 가지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첫 번째가 이자간의 명의신탁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이자간의 명의신탁, 요거를 이자간의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불러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샘플을 한번 들어볼게요. 되게 쉬워요, 이거. 자, A가 이렇게 주택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자, 강남에. 자, 집을 하나 딱 갖고 있는데, 아니, 중요한 거는, 집을 하나 또 사게 된 거야. 그러면 집을 하나 강남에 또 샀으면 이제 1가구 몇 주택이 돼요? 2주택이 되죠. 그러면 요 상태에서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A는 집을 두 채를 지금 현재 소유하던, 보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니에요? 상태 맞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집을 두 채를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9시 뉴스, 그 당시 지금이야 이제 8시 뉴스 또는 YTN, 연합뉴스 이런 것들 많잖아요. 저녁에 집에 가서 A가 뉴스를 딱 보는데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50% 부과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을 수 있죠. TV에서. 그럼 뉴스를 딱 보자마자 아이 감이 큰일 났네. 아니 그러면 이거 지금 아파트를 5억 주고 사놨는데 아니 이거 7억이 돼서 야 집값 많이 뛰어서 좋다 그러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50% 부과하겠다. 1가구 2주택 그러면 차익이 2억인 거 맞죠? 그러면 양도세가 50%면 양도세만 그냥 논리적으로 따지면 얼마가 돼요? 1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내년에 집 팔 생각이 있다 그러면요. 어떻게 내년에 세금 1억 내고 그냥 팔아요. 연말이 넘어가기 전에 내년부터라 그랬으니까요. 집을 친구 명의로 넘겨놔요. 넘겨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실명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A가 자 연말에 B라고 하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친구야 이만저만한데 요거 두 번째 내가 산 강남 집 요 아파트를 네 명의로 좀 맡겨놓자. 어차피 너 집 살 계획은 없잖아. 없지. 그러면 맡겨놓고 나중에 집 팔면 내가 너 1,000만 원 띄워줄게. 이거 세금이 1억이 들어가니까. 와 무슨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걷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B가 오케이 하게 되면 둘 간에 명의신탁의 약정이 있겠죠. 그럼 이거는 무효야.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A가 요 주택을 여기다 넘겼죠. 그러면 가장 매매예요? 진짜 매매예요? 그래 가장 매매지. 그래갖고 등기를 넘긴 거야. 그래서 이 앞으로 갖다 놨어. 근데 이 앞으로 갖다 놓고서 해가 바뀌고 1년 지나니까 와 이게 집값이 9억이 된 거야. 무슨 말 이해 가죠? 7억짜리가 또 9억이 된 거야. 그럼 여기 있는 A는 5억 주고 산 주택이 지금 얼마까지 뛰었어요? 9억. 그럼 여기 있는 B는요. 집값이 많이 뛰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집 팔면 1,000만 원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 1,000만 원 안 주겠어? 주겠지. 집이 4억이나 뛰었는데. 이해 가죠? 그러면 1,000만 원 받을 생각에 점점 입이 찢어져요. 점점 가슴이 아파와요. 1,000만 원 받을 생각에 가슴이 아파와요? 희한하네. 아니 1,000만 원 준다니까. 근데 주는데 왜 가슴이 아파? 말할 수 없는 게 있어? 자,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그렇다니까. 1,000만 원 준다니까. 근데 이제 집값, 이거 가만 있어봐. 이거 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러면서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항상 그렇지 뭐. 근데 이제 친구니까 야, 밥 한 번 더 사. 이러고 끝나가야 되는데 이제 나쁜 마음을 먹고 자 개공이를 찾아오겠죠. 그래서 62.5를 맞은 여러분 사무실에 찾아가지고 집 좀 팔아주세요. 그럴 거 아니야. 자, 62.5 나오구나 얘기해. 자, 아니 62.5만 얘기하면 되게 무시한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무실에 찾아와서 팔아달라고 부탁하면 등기부 띄워봐요, 안 띄워봐요? 그럼 얘 명의 맞잖아. 이걸 어떻게 알겠어, 얘가 여러분이. 지금 이런 일을 어떻게 알아? 그냥 샀나 보다 그러겠지. 그래갖고 요걸 갖다가 C라고 하는 제3자가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건데요. 이 실명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거야. 이 제3자는 선의가 됐던 악의가 됐던 둘 다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그래서 이 9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정확히 말하면 95년도에 만들어진 이 실명법의 가장 핵심은 악의의 제3자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게 이 법의 핵심인 거야. 그러면 악이라는 것은 알고 산 거예요, 모르고 산 거야? 다시, 악이는 알고 산 거예요, 모르고 산 거예요? 알고 사도 그냥 너 가져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민법을 조금 들어보면 맨날 나오잖아. 비진이, 통정 이런 것들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말 듣죠?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악의한테는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데, 악의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는 A가 C한테 야, 내 집 돌리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지. 그러니까 A는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저한테 가끔 질문이 오는데요. 선생님, 아니 민법 시간에 배운 거하고 달라요. 아니 민법은 선의인과 악이 따지는데 왜 여긴 안 따져요? 자, 그래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민법은, 그래서 이 첫 학기 때 이런 게 기초죠. 민법은 일반법입니다. 자,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내용은 실명법은 민사특별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래서 이 특별법의 내용은 당연히 이제 국가에서 세부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정한 법이죠. 그러면 이렇게 일반법의 내용과 특별법의 내용이 상충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민법 선생님은 A는 B라고 강의를 하고, 특별법도 원래 민법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A는 B가 아니다라고 강의를 하면 시험장 가서 A는 B라고 써야 돼요? A는 B가 아니라고 써야 돼요? 아니라고 써야 되겠죠? 왜? 특별법이 우선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배운 비진이 통정의 허위 표시를 여기서 얘기하면서 선의한테는 대항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없고 악의한테는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특별법이 우선합니다. 결론, 제3자 악의도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기도 무효고 약정도 무효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지만 이거는 크게 실익은 없습니다. 요 제3자 부분만 기억하시고 편안하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되겠죠. 자,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3자 간의 등기 명의 신탁 보이죠? 자, 그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계약 명의 신탁 그 두 개를 섞어서 이제 장난짓거리를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 제목을 딱 보면 밑에 그림이 나올 만큼 낮에 오전반은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이제 3자 간의 등기 명의 신탁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자, 이렇게, 자, 이번에는 세 번째. 3자 간의 이거는 계약 명의 신탁인데요. 보통 계약 명의 신탁은 3자 간이라는 말을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이 그림을 그려보면 항상 등장인물이 3명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등기 명의 신탁은 2사람일 수도 있고 3사람일 수도 있어. 그래서 요거는 3자간, 2자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3자간의 등기 명의 신탁이 뭔지 그림으로 한번 제가 표출해 볼게요. 자, 상식적으로 3자간이면 등장인물이 몇 명이요? 3명이 나오겠지. 자, 그려봅시다. 그러면 A가 이렇게 주택을 갖고 있어요. 자, 뭐 10억짜리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B라는 사람하고 매수인으로서 매매 계약이 딱 체결이 되면 정상적인 거래면 B가 A한테 10억을 딱 건넸으면 A에서 B로는 뭐가 와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오고 취득세, 양도세 내고 집 사고 팔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집을 자기 명의로 갖고 오는 순간 아까처럼 또 이렇게 1가구 2주택자가 될 수 있죠. 그럼 세금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여기 있는 B는 자기 앞으로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안 갖고 오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연말에 C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서 친구야, 네 명의로 좀 해놓자. 집 팔면 내가 1,000만 원 띄워줄게 하면서 둘 간에 약정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약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A에서 C로 등기가 와요? 등기가 안 와요? 오겠죠? 이 등기 효과도 무효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C가 자기 명의로 갖다 놨는데 집이 1년 만에 13억이 된 거야. 아까처럼 제가 했던 농담 또 한다면 1,000만 원 받을 생각에 입이 찢어져요. 또 가슴이 아파요. 또 가슴이 아프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같이 또 여러분들 사무실에 찾아와서 팔아주세요. 또 부탁하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분명히 지금 요 개공이만 딱 빼면 이거는 민법 선생님이 할 일이야. 근데 여기 꼭 개공이가 개입이 된단 말이야. 사고 팔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무에서 제가 강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D라고 하는 제3자한테 자,
공개해서 뭐 찾아서 어떻게 해주겠죠. 근데 이것도 똑같아. 제3자 이거 똑같다니까요. 여기 다 똑같아. 자, 선이든 악이든 둘 다 소유권 취득 한다니까요.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선이든 악이든 취득한다는 얘기는 C에서 D로 가는 등기의 효과는 유효요, 무효요? 유효가 되지. 그럼 여기까지 딱 해놓고 났을 때 여러분들 느끼겠지만 시험이라는 건 어떻게 나오겠어요? 자, 지금 보시는 대로 자, 여기 등기 효과는 유효, 무효? 무효. 여기 등기 효과는 유효, 무효? 유효지. 그럼 어떻게 나올지 보이지 않아요? 뭐 거꾸로 내겠지 뭐 시험이라는 거. 아니면 깨끗하게 주관식으로 3자 간의 등기 명의 신탁을 그림을 그려서 아는 대로 설명하시오. 30점. 이러면 깨끗하잖아.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등기는 유효야? 무효야? 이렇게 내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민법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앞글자를 따서 되는 과목은 아니니까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앞글자를 따시는 거는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앞글자를 그냥 무뚝뚝 따면 등무죠, 등무. 등무, 등유, 휘발유 친구, 등유, 왜 그래 몰라, 휘발유 친구, 등유, 막 이러면은 이게 무슨 점수가 나오겠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래서 왜 등기가 무효인지 유효인지 이런 거의 관계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거기다 좀 포인트를 줄게요. 자, A를 기준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A는 이 그림 잘 보시면 돈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아, 그냥 여기 보이잖아. 자, 어려운 질문 안 할게요. 기초 때는. 자, 돈을 그림 보시면 돼요. A는 돈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B한테 받았잖아요. 등기는 누구한테 넘겨요? C한테 넘기잖아요. 그러면 결국 여기 있는 A는 돈은 얘가 주는데 명의는 여기다 넘기겠대. 그러면 결국 A는 B와 C 간에 명의 신탁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 선이 악이. 그러니까 이게 무효가 되는 거지. 근데 이 법의 가장 핵심은 악의 제3자도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야 되니까 등기는 유효요, 무효요? 유효. 그거 봐. 이해됐지? 그런 상태에서 등유, 휘발유 친구, 등유 그런 거는 괜찮아. 근데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한다면 그건 정말 공부 잘못하는 거예요. 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요거부터 또 얘기하겠습니다. 자, 계약명의 신탁이라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자, A가 이렇게 주택을 갖고 있어요. 10억짜리를. 자, 근데 여기는 B가 C하고 친구 사이입니다. 자, B가 C한테 연락을 합니다. 야, 친구야, 왜? 야, 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카톡으로 나한테 그 하나은행 계좌 하나만 찍어줘. 왜? 아이, 저 며칠 전에 얘기한 거 있잖아. 그 집 그 명의로 이렇게 해놓은 게. 아이, 알았어. 한 거예요. 그러면 며칠 전에 술 한 잔 먹으면서 둘 간에 약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럼 무효되는 건 맞아. 그러면서 이제 신탁자, 수탁자죠. 그래서 B가 C한테 자금을 10억 원을 이제 제공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10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침에? 받았죠. 그럼 그래갖고 이제 그 돈 들고 계약서를 쓰러 가요. 그래서 10억을 건네고 등기를 갖다 놓게 되는 요게 바로 계약명의 신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도 왼쪽처럼 우리가 좀 따져봅시다. 자, A 입장에서 매도인은 돈을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C에게 받은 거 맞죠? 이 사람이 항상 신탁자, 이 사람이 수탁자. 이 사람이 신탁자, 이 사람이 수탁자가 되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A는 돈을 C한테 받았죠. 명의도 C한테 넘겨요, 안 넘겨요? 넘기죠. 그럼 여기는 A는 B와 C 간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아니, 대체 물론 알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심화 때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A라고 생각해봐. 오늘 지금 사무실에서 이 사이에 또 개공이 개입되겠죠? 그러면 C를 만났어. 그럼 A하고 C하고 여러분이 A면 C를 만났을 때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뭐 그냥 좋은 얘기하고 계약서 써요. 너 일로 와봐, C. 너 돈 어디서 났어? 너 애가 이렇게 꼬지지 않는데 너 돈 어디서 났는데 집 사는 거야 지금? 애가 지금 꼬지지 하고 다니지 말이야. 이상한데 이거? 그럼 굳이 물어봐야 안 물어봐? 아니 그 기분 나쁘게 그 사람 처음 보자마자 그 무슨 그런 얘기를 해. 말도 안 되지. 아, 그러니까 그냥 좋게 얘기하고 계약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단 말이야. 그럼 A는 B와 C 간의 명의 신탁이 있다는 걸 모르지. 선이 악이. 응?
선이. 그러니까 유효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는 C가 또 집값이 한 13억 되니까 가슴이 아파오면서 개공이한테 찾아와서 D라는 제3자한테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3자는 좀 전에도 얘기했던 거와 똑같은 걸로 선이든 악이든 소유권 취득 케어 못해요? 하죠. 그럼 여기서도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등기 효과는 유효요, 무효요? 유효. 자, 그러면 이렇게 딱 써놓는 순간 봐봐요. 등기는 유효죠? 등기는 유효죠? 자, 보세요, 그냥. 등기는 유효죠? 근데 여기는 등기가 뭐예요? 무효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건드려야지. 그래서 이제 이걸 섞어가지고 괴롭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의 모든 강사는 사실 지금 이 세 개를 제 강의를 듣고 있다면 지금 보는 대로 본인도 이 정도 공부량이 다 있고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전달한 부분들을 우리 수험생 머리에 얼마나 정확하게 넣어주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일단 얘기해봐. 제가 지금 강의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근데 이제 시험장 가서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알아? 제가 지금 이걸 이해시켰잖아. 그럼 이걸 머릿속에 넣어야지. 그래갖고 1분 안에 다다다닥 해야 되는데 시험장만 딱 가면 계약명의 신탁은 하고 나올 수 있지. 근데 문제 한번 내볼게. 보고 얘기해봐. 자, 문제 출제해 볼게요. 자, 다음은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설명이다. 다음 중에서 맞는 거 틀린 걸 찾아라. 이러고 3월 달에 모의고사가 나올 수 있잖아요. 문제 내겠습니다. 계약 명의 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수탁자에게 넘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은 무효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유효니까. 그럼 이제 지금은 알았다 그런다. 근데 딱 한 달이 지나면 이제 이걸 다 까먹고 계약 명의 신탁은 하고 문제를 풀면 뭐였지? 하고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왜? 제목의 밑에 내용이 떠오르지가 않으니까 가서 막 떠올려봐. 이게 누구 줬나 막 이러고 떠올려. 따따따따따따따.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리고 딱 그려주면 그것도 막 열심히 한다. 다음 달엔 이거 나오는데. 그럼 막 또 따따따따따따 한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그 다음 달에는 안 나오고 딴 게 나온다. 막 또 다들 또 그런다. 그러면서 이제 3번 정도 시험 보면 선생님 2차 할까요 말까요 하고 이제 협박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뭐 수두룩이야. 그래서 내가 항상 그걸 느껴. 이게 강사가 열심히 강의만 한다고 된 게 아니라 이 머릿속에 어떻게 넣어주느냐. 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여러분에게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편에 서서 제가 머릿속에 도서실에서 공부를 한다면 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얘기를 해줘봐요.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놈을 잘 얘기해 주세요. 얘는 신탁자예요? 수탁자예요? 수탁자죠. 항상 시험장 가서 이 제목이 나왔는데 안 떠올라. 미치겠어. 뭘 배우긴 배웠는데 생각이 안 나. 그러면 항상 수탁자를 떠올리세요. 자, 다시 누굴 떠올린다고요? 수탁자를 떠올리세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수탁자가 A하고 맞닥뜨릴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있는 수탁자는 A를 만났다면 등기만 가지로 O로 만난 사람이에요? 계약서 쓰로 만난 사람이에요? 제 손을 보시면 되잖아요. 내 손이 삐뚤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다시 얘는 봐봐. 이 그림 잘 봐봐. 계약서 누가 썼어요? 아니 이 그림을 잘 봐봐. 계약은 누가 한 거야? A하고 B하고 매매 계약을 했다니까요. 돈도 여기다 다 줬다니까요. 근데 마지막에 명의 넘길 때만 이렇게 한 거라니까요. 다시 질문합니다. 자, 여기는 수탁자는 A와의 관계에서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만난 관계예요? 등기만 가지러 간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탁자는 등기만 가지러 간 거 맞죠? 그래서 등기 명의 신탁이라고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 가서 등기 명의 신탁은 하고 나오면 수탁자를 떠올리면서 등기만 가지러 왔는데요. 이거 뭐가 떠올라야 시험을 쓰지 1분 안에. 여러분이 제일 못하는 게 이거야. 자, 그리고 여기 봐봐요. 얘 누구예요? 수탁자죠? 자, 그럼 여기서 A를 만나러 갔죠? 이번에는 등기만 가지러 왔는데요. 라는 얘기예요. 돈 들고 계약서 쓰러 갔어. 그래서 계약명의 신탁이라고 애우라 그러면 합격자가 몇 명이라도 더 나와요. 가장 여러분이 못하는 게 이거야. 그냥 도서실에서 읽어봐. 그래 뭐 아기도 갖고 뭐 알겠지. 덮어 쓰세요. 또 생각 안 나. 이걸 끊임없이 모든 학원 수강생들이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멋있게 1분 안에 쓰셔야 돼요. 그래야 2.5점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하는 얘기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128페이지 맨 밑에 그림이 하나 있죠. 거기에 삼자간에 무슨 명의신탁?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써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그림에서 매도인을 찾아주세요. 자, 왼쪽 맨 밑에 삼자간에 등기 명의신탁의 왼쪽 맨 밑에서 박스 안에 매도인 찾았어요? 자, 거기에서 45도 각도로 내려와 보세요. 자, 45도 각도로 내려오면 수탁자라고 있는 거 보여요? 네, 거기에서 등기 효과는 유효래요, 무효래요? 네, 무효죠. 그 다음에 그 수탁자에서 바로 옆으로 화살표 보면 제3자라고 있을걸요? 네, 그래서 제3자는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선이든 악이든 둘 다 양도의 효과는 유효래요, 무효래요? 유효. 그러니까 어디는 무효고 어디는 유효지. 이제 그거를 그 그림보다는 제가 좀 전에 그린 그림으로 보시면 더 쉽게 여러분 전달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가볼까요? 자, 오른쪽 페이지 129페이지 계약명의신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은 자금주를 먼저 찾아주세요. 찾았나요? 자금주에서 내려오면 수탁자 보이죠? 친구야, 하나은행 계좌 좀 카톡으로 찍어줄래? 내가 아침에 눈 뜨면 바로 10억 쏴줄게. 뭐 그래, 그렇게 하지 뭐. 자, 그래서 이제 수탁자가 매도인 만나러 갔죠. 근데 거기 보면 매매 계약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계약서 쓰러 갔으니까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애후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도인에서 수탁자로 올 때 그 밑에 요걸 찍으셔야 돼요. 등기 이전은 유효, 무효? 유효. 그거 유효잖아. 근데 아까 왼쪽 밑에선 등기 이전이 무효였잖아. 이해 가죠? 그거 장난치는 거 화내면 안 돼. 유효, 무효는 완전 다른 거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수탁자가 바로 옆에 제3자에게 팔았을 때는 제3자는 선의 악이 모두 소유권 취득하는 양도 효과는 뭐예요? 유효. 그거는 왼쪽 밑에나 오른쪽 위에나 똑같잖아요.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앞글자를 따시는 건 찬성입니다. 안 되는데 무뚝 끝도 없이 앞글자 따시면 절대 합격하지 못합니다. 자, 됐습니다. 요 정도면 다 이해하신 것 같아서 여기다가 이제 더 이제 앞으로 막 판례를 막 갖다 붙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심화 수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초 때는 이 골격 위주로 먼저 정리를 하세요. 자, 넘길게요. 자, 오늘 이제 130페이지. 자, 이제 본 게임이죠. 가장 이제 설명 많이 해야 되는 주임법, 상임법.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에서 가장 어려운데 경매. 가장 어렵죠. 경매가 쉬우면 뭐 개나 소나 다 집을 경매로 사겠죠. 자,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딱 전달할게요. 자,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처음으로 이제 저하고 배우네요. 자, 이제 저한테 딱 배워가지고 민법 우리 교수님이 여쭤보면 대답 잘 하세요. 네, 자, 그래서 제가 하도 민법을 많이 가르치니까 농담으로 그래요. 여기 나오는 민법은 민법이에요. 공인민법이에요. 공인민법이에요. 웃지를 않는 것도 대단하다. 지금 무슨 말인지를 몰라. 자, 알겠어요. 자, 그렇다 치고, 자,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이제 저한테 그 밑에 보지 마시고요. 자, 저만 좀 보세요. 이 법이 정확하게 있잖아요. 1981년에 시행된 법입니다. 근데 지금이 2021년입니다. 정확하게 4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법이죠. 40년이면 적지 않아요. 근데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택의 임대차에 사는 세입자분들 상대적으로 예전에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60년대, 70년대 때 집 없는 서름. 이해 가죠? 그래서 81년도에 집 없는 서름을 받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특별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81년이면 엄청 오래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여기 주택이라는 말부터 하나하나씩 이제 설명을 하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주택인데요. 여러분들, 시험을 지금 40만 명이 넘게 접수하는데 아파트는 주택일까? 빌라는 주택? 이게 시험에 맥히겠어요? 다가구는 주택일까? 이런 건 안 나와. 안 나오면 말아도.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는 주택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힘든 대법원 판례 있죠. 이런 문제들이 바로 40만 명에 적합한데요.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겸용주택입니다.
저희 집에 이 주택임대차 판례집이 저희 집에 한 10권 정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매년 샀는데 이제는 하도 사서 똑같으니까 매년 나온 판례들만 제가 업데이트해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한참 판례를 공부할 때 이 판례들 중에서 제 머릿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걸 제가 강의 자료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루두루 얘기하면서 그 많은 판례를 핵심만 딱 전달해 줄게요. 자, 제 머릿속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판례가 이런 판례입니다. 구멍가게 판례가 있어요. 자, 근데 그냥 좀 의역을 할게요. 자, 아직은 초반이라 뭐 여러분들 크게 뭐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루하루가 새롭고 재밌을 거예요. 예, 수업 끝나면 기초수 꽂고 가고 다음날 오면 근데 요즘은 책을 안 갖고 올 수가 없어요. 왜? 2차가 같이 다 묶여 있어서.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2차를 하나 과목 다 받으면 항상 중개사법 시간에는 공시법 책을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자, 제가 인민석이에요. 자, 그래서 항상 그래요. 자, 근데 이제 5월 달 정도 되면 이제 막 스트레스 받아요. 막 모의고사 보고 막 점수 안 나오니까.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친한 친구하고 시외곽으로 바람 쐬러 간 거예요. 야, 친구야, 우리 주말에 좀 바람 좀 쐬고 맛있는 거 좀 먹자. 나 정말 이거 공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거 그러자, 얼굴 보자 한 거예요. 근데 시외곽에 가다가 친구가 야, 잠깐 차 좀 세워봐. 야, 우리 음료수 하나 먹고 가자 해서 이제 차를 딱 세웠더니 땡땡 슈퍼마켓, 제 말 이해 가죠? 우리 소위 말하는 구멍가게, 뭐 홈플러스나 뭐 이마트 그런 거 말고요. 자, 그래서 이제 땡땡 슈퍼마켓에 차를 세우고 여러분 친구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야. 야, 기다려봐, 내가 음료수 좀 사고 올게. 잠깐만 있어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이제 들어가 봤더니 이 건물 주인은 A시고 B라는 분이 이렇게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자, 그림상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갔더니 이렇게 3분의 2 부분은 가게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 부분은 주택으로 쓰고 있을 수 있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갔더니 저 사장님 안 계세요? 예, 아무도 없네요. 예, 잠깐만요 하고서 여기서 비가 주섬주섬 나오셨을 수 있죠. 여기 뒤에 살림집이 있구나. 그렇군요. 저기 음료수, 저기 있잖아요, 냉장고. 예 하고 이제 산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있는 가게들이 보통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며칠 있다가 이 집이 경매 넘어갔대요. 자, 그런데 경매를 여기 있는 건물 주인인 A가 은행 빚을 못 갚아서 이제 이 주택이 경매 넘어간 거야. 그러면 경매 넘어갔을 때 이제 은행 법무팀에서는 뭐라 그러겠어요? 자, 여기 있는 B라고 하는 세입자 아주머니에게 저기 아주머니, 아니 뭘 자꾸 지금 돈을 보증금 1억으로 할게요. 보증금 1억에 대해서 뭘 자꾸 보호해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보호가 되려면 주택이어야 보호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지금 보세요, 무슨 슈퍼마켓이 무슨 주택이냐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하고 계세요 라고 얘기할 게 정상이지. 은행이 당연히 채권 회수를 다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세입자 아주머니 뭐라 그래요? 여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저 여기 3분의 1의 주택에서 저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 살고 있으니까 주택이지 왜 주택이 아니라 그래요. 그럼 여기 은행 법무팀은 이 아줌마는 이불만 깔면 주택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아니 슈퍼마켓인데 무슨 주택이냐고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 법무팀하고 세입자하고 소송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수많은 사례들이 40년간 얼마나 많겠어요. 이 아줌마한테 전 재산이 1억인데 여러분 같으면 그냥 난리겠어? 그러니까 변호사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이런 대법원 판례들이 수두룩해요. 40년간. 그러면 이 판례들을 공부를 해보니까 그러면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 주택의 기준을 어떻게 주택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냐 이거야. 그래서 그 판결 요지들을 다 읽어보니까 이 면적을 기준으로 따지느냐 사실 현황을 기준으로 따지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결론, 자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내 결론만 딱 얘기해 줄게. 결론, 면적 아니랍니다. 무슨 말이냐? 봐봐요. 지금 비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면적이 얼마예요? 3분의 2.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은행 법무팀에서는 슈퍼마켓, 그래 간판 그렇다 쳐. 여보세요 아주머니, 비주거용이 훨씬 커요. 근데 무슨 이게 주택이냐고. 주택이 더 크면 내가 그나마 인정하겠다고. 그러니까 시비 거는 거야. 하지만
통념상 이렇게 가게 하시면서 힘들게 사시는 분이라면 가게가 더 넓게 장사해서 먹고 살려고 넓을까요? 주택이 더 넓을까? 가게가 넓지 먹고 살려고. 이 좁은 데서 애들 데리고 사는데. 그러니까 국가에서 볼 때는 보호해 주려면 면적을 기준으로 따지면 안 되고 실제 살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따지겠다 이렇게 돼야지.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은행 법무팀에서는 시비를 걸어요. 어떻게 시비를 거느냐? 그럼 이 아줌마가 여기 산다는 게 확실하냐고 하면서 시비를 걸 때, 자, 대법원에서는 또 기준 중에 하나를 뭐로 보냐면 이게 핵심이에요. 뭐냐면 바로 유일한 주거 공간이어야 돼요. 자, 이게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자, 유일한 주거 공간이라는 뜻을 제가 여기다 넣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B가 낮에 장사하시다가 좀 다리 아프고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럼 잠깐 앉아서 쉬거나 뭐 식사하시거나 그 정도로 하고 저녁에 10시에 문 닫고 살림집이 별도로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살림집이 없어야 돼. 얘가 여기서 말하는 유일한 주거 공간은 진짜 여기서 애들 학교 보내고 양치질하고 이해 가죠? 뭐 빨래하고 뭐 하고 다 그걸 다 하는 주거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살림집이 없다면 이거 유일한 주거 공간이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이거 주택이야. 자, 그런데 은행 법무팀은 또 시비를 건다? 판례 엄청 많아. 뭐라고 시비 거냐면 오케이. 그러면 이거 유일한 주거 공간인 거 확인됐고요. 자, 이건 뭐 주택으로 인정하자니까 인정해 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지금 얼마예요? 1억인데 주택은 지금 3분의 1만 주택이에요. 3분의 2도 주택이에요. 3분의 1만이죠? 그럼 이 돈 중에서 3분의 1만 인정해 드릴게요. 하고 또 시비를 걸어. 하고 헛날 시비 거는 거야. 그러면 또 대법원까지 가는 거야. 얼마나 많은 분쟁 사례들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례들이. 그러면 이제 대법원에서는 또 결론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든 법이라면 대법원 판사는 아유, 이 세입자 아주머니를 어떻게 하는 게 더 보호해 줄까라고 하는 이 법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바로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이해 가죠? 그래서 자, 사실 현황으로 따지고 유일한 주거 공간이라면 비주거용 부분이 있어도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제 말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런 판례들을 갖고 시험에 내면 와, 시험이 엄청 어려워지지. 근데 여러분들 기초지만 주택의 기준은 반드시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자, 주택의 임대차라고 써 있나 보세요. 맨 밑에 130페이지 맨 밑에 쌍가로 1번이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자, 주택의 임대차에 동그라미 1번은 주거용 건축물인 거 맞죠? 근데 그거는 의미 없지. 빌라는 주택일까? 이런 거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나 밑에 보면 무슨 건물? 그렇지. 겸용 건물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금 강의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제 느낌이 와요? 예, 이제 그런 걸 제가 하나하나씩 그림 그려서 기초를 잡아 드리는 겁니다. 자, 옆으로 화살표 뽑고 하나 적어 놓을까요? 그래도 취집 나게. 거기다가 유일한 주거 공간이라고 써 주세요. 자, 옆으로 화살표 뽑고 유일한 주거 공간. 그래서 유일한 주거 공간이어야 됩니다. 제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예, 자, 그래서 요 판례 정도면 수업 자료로 써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자, 임대차가 뭔지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제가 사실은 작년에는 심화 때 요 수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기초 때 해주려고요. 왜? 올해도 이제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작년 40만 명 조금 넘게 응시했는데 올해도 응시 인원이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진지하게 초반이지만 진지성을 갖고 해주자 싶어서 제가 기초부터 해드릴게요. 심화해서 이제 그걸 깨달으면 조금 늦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전달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보다 한 기수 선배들만 얘기해도 있잖아요. 전세라는 개념과 임대차라는 개념과 전세권이라는 개념 이 세 가지도 정확하게 구분 못하시는 선배들이 꽤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요거 세 가지를 기초 때 먼저 얘기를 해주자라고 이제 벼르고 들어왔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최근에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 테니까 배운 한도내에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최근에 민법 시간에 혹시 전세권 이래갖고 용익물권 좀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담보물권은요? 들어봤어요? 그냥 들어만 보면 돼요. 자세하게는 안 물어볼 거예요. 네.
서로를 위해서 뭐 깊이 있게 물어보면 자 기본 때부터 안 올 거 아니야. 그래서 자 가볍게. 그러면 이 전세권은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용익물권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아마 있다는 거 알 거예요. 그러면 용익물권이라는 얘기는 등기가 된 거예요, 등기가 안 된 거야? 된 거지. 물권은 등기가 되잖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를 잘 들어봐요. 제일 진짜 1년간 공부하고 안타까운 선배들. 자, 봐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제 수업을 듣고 계시는 수험생분이 선생님, 저는 전세 3억에 살아요. 그럴 수 있죠. 뭐 5억, 10억 해도 돼. 자, 전세 10억에 살아요, 선생님. 강남에. 좋아요. 근데 10억의 전세를 살고 계시는 여기 있는 B가 제 수험생이세요. 수강생분이세요. 갖고 오늘 임선정이 수업을 딱 듣거나 또는 여기 민법 교수님 수업을 딱 듣고 있는데 오늘 학원에 딱 왔더니 오늘은 용익물권을 강의해 준다네. 그래갖고 용익물권을 딱 듣는 순간 중요한 게 뭐야? 자, 중요한 건 여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권을 배웠다고요? 전세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 전세권이 뭐가 특이하냐면 이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적인 성격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경매 신청권이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들어보셨다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자, 경매 신청권. 권이 뭐예요? 권리지. 그러니까 이 경매 신청권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야, 집주인 너 계약 기간 2년 썼는데 지금 나 나간다고 했는데 지금 내일 모레 야, 내 씨 못 기다려. 내 이 집 싹 경매 붙여갖고 내 돈 받아낼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경매 신청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수업을 잘못 듣고 있는 게 뭐냐면 본인이 비니까 오늘 수업을 딱 민법 수업을 듣는 순간 경매 신청권이 있구나. 내 진짜 돈만 안 줘봐 내가 싹 경매 붙여버리. 아이씨 애도 일 잘했네. 내가 이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수업을 잘못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여기 집주인 아니면 다들 세입자 아니에요. 본인이 세입자라도 저쪽 집 집주인인데 여기 와서 새 살고 있을 수 있잖아. 전세. 그러면 본인은 등기하고 살아? 등기 안 하고 살아? 등기 안 하고 살지. 아니 여러분 등기해줬어? 또 세입자면 등기했어? 뭔 등기를 해? 그냥 보증금 10억에 계약서 2년 쓰고 사는 거지. 맞나요? 그럼 등기를 안 하고 했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여러분은 물권이 아니야. 아닌데 무슨 경매 신청권이 있다고 수업을 듣고 있어. 완전 핀트 어긋나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여기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여기는 뭐야? 이거야 여러분은. 그래서 전세와 전세권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는 첫 번째가 채권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해요, 미등기 상태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배우냐면 요 전세를 채권적 전세 또는 미등기 전세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집주인이든 세입자시든 특히 세입자라면 본인이 집에 가서 세입자라면 등기부를 띄워봐. 본인이 등기부 띄워보면 본인 전세 금액 10억이라고 등기부에 나올 것 같아요? 등기부에 안 나올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채권인데 왜 본인은 물권법을 들으면서 경매 신청권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수업을 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또 많이 헷갈리는 거. 전세하고 임대차인데 물어봅시다. 임대차는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채권입니다. 요 정도는 아실 것 같아요. 이제 2달 들었으니까. 자, 그렇다면 전세도 채권이고 임대차도 채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세와 임대차는 또 뭐가 달라요? 이것도 대답 못하는 선배들도 많이 계셨어요. 자, 그냥 가르쳐 드릴게요. 전세와 임대차는 차이가 별거 없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전세는 보증금만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라는 것은 보증금 플러스 월차임, 월세가 있다라는 게 차이입니다. 보증금 10억, 보증금 3억에 월세 100. 제 말 이해 가요? 이해 안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기초 때 항상 제목부터 이해시키겠습니다. 자, 보고 얘기해 주십시오. 자, 지금 여기 보는 대로 주택, 뭔차 보호법이에요? 자, 임대차죠. 그럼 이렇게 쫙 오세요. 그러면 임대차는 지금 배우고 있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거 맞죠? 자, 질문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전세 보여요? 전세는 이 법이 적용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보호되고 안 되고가. 전세는 적용될까요? 적용 안 될까요? 응? 됩니다. 아이 눈치는 빨라 항상.
공부를 못해서 그렇지 눈짓바라고 진짜 적용됩니다. 그런데 보고 얘기하십시오. 자,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권이면 봐요. 얘 채권이죠. 얘 채권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이 지금 강의하는 것 중에 기초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게 제목이 구분이 안 되는 이 기초 수업을 정확하게 듣지 않고 앞으로 1년을 공부하면 본인은 수강생이면서 세입자라고 생각한다면 본인은 이제 1년간 학원을 다니는 순간 완벽한 세입자가 돼. 여기에 좋은 점을 몸에다가 무기를 장착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무기를 장착하면서 경매 신청권에 무기를 장착해서 완벽한 세입자가 돼요. 그래갖고 완벽한 세입자가 돼갖고 와 역시 오늘 학원 잘 왔어 하고 시험을 보잖아요. 결과는 처참해요. 문제를 푸는데 야 다 보던 거다. 다 어디서 봤다. 근데 점수가 42.5밖에 안 나와. 그럼 왜 그럴까? 참 안타까운 공부들이 많다는 거예요. 본인이 뭘 배우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배우는 법은 주택먼차보호법이에요. 임대차. 근데 전세의 경우도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이 전세를 뭐라고 부른다? 채권적 전세. 같은 말로 미등기 전세라고 부릅니다. 전세권은 절대로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쪽 페이지를 보실까요? 131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 봐주세요. 찾았나요? 쌍가로 2번에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라고 써 있죠. 가로 안에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미등기 전세,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도 동법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한다면 전세권은 용익물권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인 거죠. 이제 뭔지 알겠어요?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자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수가 내려가는 거야. 헷갈리니까. 그 제가 요새도 그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같이 탈 때가 많아요. 학원마다 이제 1차 하시고 2차에서 조금 성적 안 나와서 오신 분들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 저한테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 아니 기초라서 안 올라 그랬는데 와서 들으니까 더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런 걸 본인은 작년에 놓치고 있었던 거야. 자, 많이 느낄 거라고 전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겠죠. 자, 이제 임대차도 이해했으면 마지막 세 번째는 뭐를 받아야 돼요? 보호.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세입자 아주머니한테 질문할 수 있죠. 세입자 아주머니, 뭐가 제일 보호받고 싶으세요? 국가에서 보호해 주신답니다 라고 얘기하신다면 이분이 저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겠죠. 선생님, 내 돈이요. 아니 내 돈이요, 내 돈. 경매 넘어갔잖아요. 내 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니까 가장 이분이 보호받고 싶은 건 뭘까요? 보증금 아닐까요? 두 번째, 보증금 1억을 줬어요. 주고서 아줌마 내일까지 집 빼라고.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집을 하루 만에 빼냐고요?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가 기간 아닐까요? 그래서 이번 기초 강의 때에는 보증금과 기간, 그중에 더 중요한 게 보증금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직결되는 거 아니에요, 세입자분들. 그래서 오늘은 이 보증금을 어떻게 보호받는지 확실하게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교재는 좀 이따 내가 찾아드릴 테니까 저를 잘 봐봐요. 요거 이따 사진 찍고 갈 거예요. 자, 지난 우리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모든 학원이 다 사진 찍으셨으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보증금을 이제 보호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가 공부를 해보니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뭔지 모르셔도 돼요. 확실하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이해 안 된다면 제가 이 집 있죠? 경매 한번 날려버릴게요. 자, 경매 날려서 확실하게 이해시킬게요. 자, 우리 최우선 변제권이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 있는 세입자 아주머니가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을 받으려면 주택의 인도와 플러스 주민등록을 맞추셔야 합니다.
요 주민등록은 같은 말로 전입신고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 말을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달라 한다라면 주택의 인도라는 말은 세입자 아주머니 여기 직접 들어가서 살고 계세요. 아이 선생님, 여기서 애 키우고 살고 있다니까요. 저 살림집 별도로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의 인도 살고 있죠. 자, 주민등록 같은 말로 무슨 신고? 그럼요. 여기서 애들 키우고 학교 보낸다는 얘기는 여기 주소가 여기니까 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럼 전입신고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요 두 개를 한꺼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대항 요건이라고 불러요. 자, 외워보겠습니다. 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한꺼번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항 요건. 요걸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심화 정도 돼서 한 6개월 정도 학원 다니면 제가 주주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최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최우선 변제권은 선순위보다 우선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꼭 외우고 가셔야 되는 게 포인트로 찍어줄게요. 무슨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은 누구보다 우선해요? 선순위.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해하면 안 돼. 자, 확실하게 합시다. 다시. 최우선 변제는 누구보다 우선? 선순위. 외우셔야 돼요. 그랬을 때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1억 5천만 원 이하의 미등기나 채권적 전세 임대차는요. 5천만 원 부분만큼은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 이렇게 돼요. 이해 안 되셔도 돼요. 잠시 후에 내가 경매 날려버릴 테니까. 자, 두 번째, 선생님, 아니 그러면 5천만 원만 해주면 돈이 못 받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우선 변제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우선 변제권은요,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그 즉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날부터 이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보다 우선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포인트를 딱 한 번 더 찍고 이해가 안 되시는 눈빛이니까 확실하게 이해시키겠습니다. 자, 무슨 변제권이요? 우선 변제권은 누구보다 우선? 후순위. 그냥 저를 믿으시고 그냥 따라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자,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무슨 변제권이요? 최우선 변제는 누구보다 우선? 선순위. 우선 변제는 후순위. 그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이제 됐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나는 하나도 못 알아먹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 집을 경매에 넣어볼게요. 제가 경매를 참가해 본 게 한 30번은 넘을 거예요. 누구보다 경매 공부도 많이 해봤는데 뭐 이런 경매는 아주 쉬운 샘플 하나 제가 들어드릴게요. 자, 지금 A가 갖고 있는 주택이 경매 넘어간 거 아닙니까? B라고 하는 요 분이 자, 전세, 채권적 전세 얼마예요? 1억. 전세 보증금 1억 하기로 했잖아요. 자, 근데 경매 넘어갔다? 근데 중요한 건 갑이라고 하는 투자자가 요 주택을 2억 원에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2억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 집에 돈 받을 사람들을 쭉 한번 줄을 세어봤더니 세 사람이더라고요, 채권자가. 첫 번째가 지금 경매 붙인 은행 보여요? 그래, 은행. 근저당권자겠지만 저당권으로 할게요. 자, 채권 금액 1억으로 확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B입니다. 따라서 B라는 채권적 전세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입니다. 세 번째는 A가 요 주택에 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래처에 이만저만 물건을 땡겨오기 위해서 저당권을 이 주택에다 1억을 설정해 놓은 게 있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딱 느낌 오지 않아요? 지금 주택 경락가는 얼마예요? 자, 다시 얼마? 2억. 근데 여기 채권 합계액은 얼마예요? 3억이지. 돈이 모자라잖아. 그러면 이왕 하는 거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그러면 제가 민법으로 들어가서 먼저 강의를 해줄게요. 최근에 여러분이 분명히 아까 저한테 물권법을 들어보셨다고 했으니까 물권법으로 강의를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저당권은 들어보셨죠? 무슨 물권? 담보물권. 그럼 이건 물권이잖아요. 자, 잠깐. 그 다음에 요거 있는 건 물권이요? 채권이요? 채권. 그러니까 채권적 전세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저당권은 물권, 채권. 물권이죠. 자, 요 정도는 배우셨을 것 같아요. 물권과 채권이 경합하면 누가 이겨요? 물권이 이기죠. 물권끼리는 누가 이겨요?
선후에 의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물건, 채권, 물건을 누가 먼저 배당받는지를 순서를 따져보게 되면 얘가 1번 아니에요? 맞죠? 얘가 2번 아니에요? 채권은 밀린다며. 그럼 얘가 3번인 거 아니야. 다시 얘기해줘요. 물건과 채권은 누가 이겨요? 물건. 물건과 채권은 누가 이겨요? 물건. 그럼 얘가 1번, 2번. 채권은 꼬레비. 그래. 그럼 그대로 배당해볼까?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받을 돈이 얼마? 1억. 자, 여기 저당권자 받을 게 얼마? 1억. 세입자 받을 돈. 빵원. 아니 2억 갖고 배당한다니까요. 그럼 결국 여기는 세입자는 한 푼도 못 받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가끔 우리 실무에서도 이렇게 세입자분이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집이 경매 넘어가니까 한 푼도 못 받고 저당권보다 세입자가 선순위예요, 후순위예요? 후순위지. 이제 나중에 저한테 배우겠지만 이런 세입자가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예요. 나가라 그럼 나가야 돼. 얼마를 받고? 0원. 그래서 경매 넘어가서 길거리에 내앉았다는 샘플이 딱 이 샘플이야. 어때요?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저렇게 힘들게 장사하며 살고 있는데 저 경매 넘어가는데 한 푼도 못 받아. 그럼 어떻게 해요? 보호해줘요, 말아요? 그래서 보호법이 탄생한 거야. 그래서 이제 특별법이라고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어떻게 보호를 받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입자 아주머니에게 질문을 몇 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삐님, 아주머니, 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셨나요? 그랬더니 아유, 선생님 2개 다 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누구보다 우선? 선순위.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세입자보다도 선순위가 얘잖아요. 얘보다 우선하니까 바로 동그라미 1번에 5천만 원이 배당이. 이게 바로 최우선 변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요? 그래서 아까 봐. 얼마가 넘어가지 않을 때 1억 5천이 넘어가지 않으면 얼마까지? 5천. 근데 이분 세입자 지금 보증금이 얼마예요? 1억. 그럼 1억 5천 안 남았지? 그럼 얼마까지? 5천. 이렇게 먼저 준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법을 기준으로 따지면 물권 채권인데 채권이 먼저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채권이 먼저 받아? 물권 채권은 물권이 이기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민법이야. 이거는 민사특별법이라고.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민법과 민사특별법. 민법에는 A는 B라고 돼 있고 특별법에는 A는 B가 아니라고 돼 있으면 어느 게 우선하는 거야? 특별법이 우선해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여기 1억을 배당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세입자 아주머니한테 질문 한 번 더 해야 돼요. 자, 그럼 아주머니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전입신고 보통 어디서 해요? 동주민센터. 맞아요? 그냥 옛날 말로 따지면 동사무소. 거기에서 막바로 확정일자 받으면 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확정일자 받을 때 돈 내요, 안 내요? 내야 돼, 800원. 아니 자꾸 돈통에다 돈을 안 넣고 와. 참 희한한 사람이지. 아니 부자 되겠어 아주. 800원 아껴서. 모든 학원이 공짜래. 돈 내야 돼요, 800원이야. 난 내봤거든. 그래서 하도 공짜라 그래서 내가 맨날 동사무소에 전화해 보니까 다 돈 내야 된대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공짜라는데요? 아니에요, 돈 받아요. 아니 어떻게 공짜로 나온 거야? 그냥 뻔뻔하게 그냥 나오는 거야. 아니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자, 그래 공짜로 하자. 자, 알았어.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확정일자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확정일자가 뭐예요? 이러고 물어보는 거야. 그 말은 안 받았다는 얘기겠지. 그 말은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얘기지. 그 말은 후순위보다 우선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그 말은 후순위를 먼저 주란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일로 5천만 원이 내려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1억 5천 합해보면 배당해 줄 수 있는 금액 2억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 아주머니는 잘 생각해봐. 아까 한 푼도 못 받다가 5천만 원 챙긴 게 어디야? 전 재산 1억의 반을 받았는데. 그래도 선생님 반 갖고 안 돼요. 저건 전 재산이. 그러면 다 받게 해줄게. 자, 이분이 여기서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은 확정일자를 지금 안 받은 거 맞죠? 자,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에듀윌에 와서 제 수업을 들었다면 다 받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 5천만 원을 최우선 변제 받은 거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두 번째 1억을 배당 받았습니다. 법원도 은행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질문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받으셨나요? 물어봤더니 선생님, 아유 전입신고할 때 저 그날 바로 받았어요. 공짜예요, 공짜.
자, 안 웃는 것도 대단하다 진짜. 이게 작년하고 올해 강남이 약간 달라. 예, 자, 한 박자 늦어 요새는. 자, 자, 다시 확정일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선생님. 저 바로 받았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잘하셨어요. 그럼 우선 변제권이 있으시네요. 후순위보다 우선하시겠네요. 그러니까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후순위가 가져가는 5천만 원이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분께서 5천만 원을 더 받게 되고 요게 바로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의 효과입니다. 이렇게 더 받는 것을 나중에 경매학원 가서 배우시면 추가 배당을 받는다 이렇게 배워요. 그러면 자 따져봐요. 1억 5천 합계액이 얼마예요? 그럼 2억으로 배당해 주는 거 맞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3순위는 배당 금액이 얻게 되죠. 자, 지금 용군 갔다 오신 거예요, 아주머니는. 자, 물권법에 의해서 어때요? 자, 우리 민법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면 한 푼도 못 받아요. 근데 임선정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갖고 최우선 변제 선순위, 우선 변제 후순위 그러면 돈을 다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뭔가 또 재수가 없어져? 자, 그래서 예, 자 중개사법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어차피 특별법 배우는데 어때요? 봐요, 한 푼도 못 받았죠? 근데 최상의 경우 확정일자 받으니까 다 받았죠? 그러니까 어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이 아주머니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제 수험생분들도 분명히 집주인 아니면 세입자라면 이 확정일자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알아도 생각해봐. 1억짜리 전세라도 5천만 원 차이면 여러분 애도의 1년 학원비에 기회비용까지 한다면 5천 정도 쓰시잖아요. 충분히 여러분은 좋은 가치가 있는 걸 배운 겁니다. 하지만 여기 강남 기준으로 따진다면 이 동네에는 1억짜리 전세가 없어요. 뭐 7억, 8억, 10억 그런다면 전액 확정일자로 보호받아야 되겠죠. 왜? 1억 5천이 넘으니까. 그렇다면 이 확정일자가 얼마나 여러분한테는 중요한 건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필기한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써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그림 그린 거 보이죠? 그래서 요거를 사진 뭐 한 장에 찍으시던 쪼개서 하던 간에 요거는 핸드폰에 꼭 담아 놓으시면 어때요? 그리고 카톡 그 푸사 배경화면으로 깔고 그러면 안 되겠죠. 왜? 얼마나 아니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아니 바다 사진 그런 거 빼고 이걸로 확정일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 돈하고 직결되는 걸 가르쳐 줬는데. 예, 그래서 이따가 내가 지나가다가 눈 마주치면 카톡 푸사로 깔았는지 확인할게요. 자, 알겠어요. 자, 사진 찍으시고 요거 화면 하나 한번 꼭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알겠습니다. 사진 찍고 싹 지우세요.